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른 책은요, 조영래 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안경환 교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안경환 교수님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었지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이 좀 왜곡됐고 특정 부분이 너무 크게 비중을 두게 됐다. 그 문제는 소위 박정희 시대에 대한 약간 보수적 시각이 있다는 얘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조용래 변호사의 삶의 기간 중에서 대학 활동 때의 일을 너무 비중 있게 다뤘다, 그런 비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권인숙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께서 이 책의 출판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던, 그래서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래 변호사에 관련된 나름 심도 있는 책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좀 괜찮게 읽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읽고 조영래 변호사님의 단편적인 지식들을 조금 전체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신 많은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좀 두고요. 이렇게 해서 책을 읽어 가겠습니다. 네, 책이 좀 잘 비춰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배경이 밋밋하고 재미없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발음이 좀 불만족스러우시더라도 열심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머리말. 한지성인 법률가의 짧은 삶. 역사는 기억과 기록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다. 한 사람의 전기를 쓰는 작업은 그의 일생을 역사의 일부로 만드는 일이다. 기록을 통해 재생된 역사는 후세인의 해석을 통해 재현된다. 이 책은 생경한 공권력이 청년의 양심과 일상적 창의를 억압하던 권위주의 시대의 한 지성인 청년 법률가가 살다간 궤적을 자료로 남길 목적으로 쓴 사초이다. 조용래는 196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약 25년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난 많은 역사적 사건에서 자신이 믿는 바대로 말하고 쓰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고자 애쓴 사람이다. 고등학생 시절에 시작된 그의 대사회 발언은 43세 나이로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는 세상에 나서기 위해 법률가의 길을 택했다. 역사의 현장에 자신의 족적을 남기는 방법은 많다. 조용래가 택했던 길은 당시로서는 매우 낯선 방법이었다. 그는 세상의 흐름을 읽으며 그 흐름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설계했고 그 설계에 따라 실천에 나섰다. 이 책은 조용래가 세웠던 설계도의 일부를 펼쳐내어 함께 살펴보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그는 절친했던 분들의 평가대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법학자로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쌓았다는 점에 용기를 얻어 감히 평전의 저술에 나선 것이 거의 5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당초부터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일이었다. 글을 쓰면서 나는 항상 가슴이 답답했다. 조용래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처럼 치열하게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열등감이 지필의 진도를 늦추었고
그저 덮어두고 싶었던 아픈 기억을 애써 되살려야 하는 부담도 져야만 했다. 어쨌든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저술이 남아 한동안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을 드러내어 참고와 비판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은 조용래 일생의 공시적 기록도 그가 남긴 업적과 기여에 대한 대표성 있는 서술도 아니다. 글의 형식이며 내용도 필자 자신의 편견과 무지, 성의와 무성의가 고스란히 담긴 결함투성이의 미완성품이다. 집필의 방법도 이미 공표된 문헌을 토대로 하여 제한된 범위의 사적 인터뷰를 반영했을 뿐이다. 자료와 서술의 불균형이나 시대적 사건과 주인공의 역정이 직접 결합되지 않는 등 이 책이 가지는 무수한 취약점은 후일 다른 분들이 바로 잡아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다만 한 가지 유념했던 사실은 그와 필자의 시대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를 주된 독자로 삼았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집필 과정에 조력을 준 수많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우선 이 책의 출간에 앞서 어린 독자들을 위해 위인전을 집필한 박상률님 등 여러분들께 빚을 졌다. 10주기를 기념하여 김재범님이 만든 추모 테이프에 담긴 인터뷰 자료도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조용래는 경애의 폭이 넓었던 만큼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보다 취사 선택한 일이 더욱 힘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취재에 응해 주었지만 완강하게 거부한 분들도 또한 적지 않았다. 자신이 조용래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어 역사 일부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른다. 그분들의 선택 또한 존중한다. 집필 초기 문헌 수집과 정리에 서울법대생 강건우군의 도움이 컸다. 타이프를 쳐준 강덕화 씨의 노고도 기억해야만 한다. 어설프기 짝이 없는 초고를 읽고 귀중한 재언을 해준 정호웅, 한인섭, 차병직 세 분께 특별한 빚을 졌다. 강출판사의 정홍수 사장은 엄격한 편집인의 역할을 자청하였다. 그의 도움으로 한걸음 독자에게 다가선 느낌이다. 한때는 서울법대 학장이라는 행정직을 맡은 기간 동안 편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도 아니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래가 졸업했고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이야기가 과중한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은 단순히 사적인 인연 때문만은 아니다. 이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기여한 만큼 지고 있는 빚 또한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용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평가는 구구할 수 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든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이든 아니면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그가 남긴 삶의 궤적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인물의 반열에 오른 사람에게 어떤 주석을 덧붙일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굳이 글을 쓴 사람의 욕심을 밝히자면 무엇보다 격동의 역사에 분별 있는 열정의 삶을 살다 간 지성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2006년 1월 안경환. 네, 이 글을 쓰신 안경환 교수님의 권두원이었습니다. 머릿말이라고 했고요. 총 1장 성장, 2장 학생운동가 조용래, 3장 전태일과 함께한 10년, 4장 인권변호사 조용래, 5장 좌절과 새 길의 모색, 6장 인간 조용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롤로그입니다. 조용래, 왜 그를 기억하려 하는가? 1990년 겨울 런던. 1990년 겨울 런던은 음산했다. 살을 애는 추위는 드물지만 뼛속으로 스며드는 시림은 일상적 조건이다. 황량한 겨울, 그것은 우리 세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다. 혼자 몸이라서 더욱 그랬던 것은 아니다. 사색을 양식으로 삼는 처리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무언가 고민하는 듯한 외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외톨이 생활을 즐기는 법이다. 그 흔한 말로 자유의 대가는 외로움이다. 매일 아침 도심을 향해 걸으면서 일과를 시작한다. 굳이 학교가 아니라도 좋다. 노정의 중간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 신문을 읽는다. 인근에 작은 석탑이 서 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의 왕으로 즉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바쳤다는 비문 아래 인도 이름이 여럿 새겨져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치욕스러운 역사의 징표다. 웬만큼 친분이 쌓인 인도인들에게 물어보았다. 한결같은 대답이다. 역사는 길게 보는 것이라고. 눈앞에 치워버린다고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런던의 신문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테러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테러의 역사가 깊은 런던이다. 공안 당국은 특히 폭탄 테러에 대해서 가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하철 역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노라고 장난 전화를 건 청년에게 5년 징역이란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국회의원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너무 경미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걸프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표가 뚜렷하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늙은 대국의 운명과 정치 기상도 또한 음울하다. 역사의 이끼를 품고 산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우중충한 건물들 속에는 세월에 내팽개쳐진 음습한 곰팡내가 얼룩져 있다. 오랜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땅이지만 겨울의 런던의 거리에는 유독 지난날의 영광과 다가올 날의 불안이 함께 담겨 있다. 이렇다 할 속박도 없고 내세울 만한 명분도 마뜩 차는 어정쩡한 신분으로 이곳의 대학에 몸을 의탁하고 있던 나는 산만한 독서와 잦은 나들이로 일상을 흘리고 있었다. 딱히 시간 맞추어 마쳐야 할 일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나날이었다. 배움과 가르침의 중간에 선 신분이 가져다주는 자유에 비례하여 내려깔린 불안은 일상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은 더욱더 그랬다. 정체모를 조바심은 도시에 만연한 테러 공포증에 빨려들어 육신마저 흐느적거린다. 혹시 나 때문 아닐까? 자수를 해야 하는 것인가? 정체불명의 물건을 검색하느라 몇 시간째 지하철은 불통이라는 텔레비전 자막이다. 친구의 생일 파티용으로 들고 가다 잊고 내린 종이꾸러미 때문은 아닐까? 나 대신 검색과 신문을 당할 포도주 병에게도 면목이 없다. 움츠린 마음은 더 황량하다. 숙소로 돌아오는 변두리의 밤길은 더욱 음산하다. Mind the gaps. 가로 열고 승하차시 주의. 거칠기 짝이 없는 세 단어. 기차에 오르내리는 승객의 안전을 우려한 주의 방송이 마치 흉악범이나 적군에 대한 경고처럼 들린다. 캠던 타운. 면도날로 밀어버리거나 닭볕을 머리를 한 청년들의 해방구이다. 역사 뒤로 난 좁은 운하길을 따라 걸으면 왠지 옛일이 더욱 애잔하다. 오래전부터 조운의 기능을 잃었지만 역사의 한 시점에는 런던 시민의 젖줄이기도 했다는 물길이다. 카바이트 등불 아래 머리를 맞대고 키들대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애처롭다. 파리의 북호텔 언저리에서나 만날 수 있을 법한 전경이다. 파란 카바이트 불꽃에서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의 구절이 되살아났다. 궁핍한 낭만과 꿈의 시대, 우리들의 경전이기도 했다. 인근에 엥겔스가 살았던 집이 있다.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 필리핀의 건국 지도자 호세 리알이 살았던 곳이라고 알려주는 동판들도 걸려있다. 역사 속을 비틀 흐느적거리며 난간을 잡고 올라 2층 누옥의 문고리를 딴다. 각오하고 있던 그의 부음이다. 책상 앞에 담배 한 개비를 지펴 놓았다. 여느 권련보다 필터 하나가 긴 팔말이다. 우리는 팔말 담배에 담긴 연온 모를 신화를 듣고 자랐다. 집행을 앞둔 사형수에게 담배 한 개비를 필 기회가 주어진다. 성직자의 특권에 비견할 사형수의 특권이다. 세상을 하직하기 전 마지막 상념을 정리하라는 뜻이다. 담배 한 개비가 타는 시간, 애절한 그 순간을 단 몇 초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 필터 길이만큼 늘린 권련이 팔말이라는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었다. 마지막 한 모금의 담배를 소재로 또 다른 신화가 있었다. 이 나라 정치사가 낳은 풍우나 조봉암의 최후의 순간이다. 그가 정치 재판 끝에 사형을 당하기 직전 담배 한 개비를 요청했다는 신화 또한 우리들 가슴에 애절한 시대의 여운으로 남아있다. 사랑과 사상, 낭만과 이념이 인간애를 접점으로 얽혀 살던 시대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서울과 평양 두 도시 이야기는 같은 제목의 디킨스 소설의 첫머리처럼
최상의 시절이었던 동시에 최악의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거의 10년 전의 일인가 보다. 10년 곡절 끝에 다시 사법연수원생이 된 그는 짧은 검사 시보 생활에 기록을 남겼다. 죄인을 죄인으로 다루기에 앞서 인간으로 대하라. 그것은 누구나 지켜야 할 수칙이다. 그는 피의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접하지 못한 회한을 이렇게 적었다. 또 하나는 수갑을 풀어주고 담배를 권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 시절의 담배는 그런 것이었다. 인간이 소통하는 가장 기초적인 매개체였다. 적어도 성인 사내의 세계에서 담배는 그랬다. 이 일기를 쓸 때 필시 그의 입에는 담배가 물려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물론 근본적인 회한은 이런 사소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겠지만 타오르는 연기를 따라 상념의 나래가 펼쳐진다. 기록의 서툰 몸이기에 상념을 붓으로 정리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디킨스의 안개처럼 막연한 불안이 전신을 엄습했다. 다시 지난 술을 켜고 이취했다. 그리고선 온 세계에 대고 전화질을 해댔다. 몇 차례나 들었다 깨었다 하면서 앞뒤 모를 꿈을 꾸었다. 한강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얼마 전 하이게이트 묘지를 찾은 적이 있었다. 나름대로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국가보안법의 망령은 국경을 모른다. 마르크스의 무덤은 단순한 묘지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의 묘지를 찾는 일은 몰래 망경대에 참배하는 것만큼 위태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콩닥거리는 새 가슴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증이다.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마르크스의 동상은 예의 선동구호를 가슴에 새긴 채 좌우를 압도하는 높이에 오만한 자세로 서 있었다.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가 무너진 직후지만 그의 무덤에는 여전히 꽃다발이 끊이지 않는다. 겸손한 몇 송이 묶음이 아니라 위압적인 큰 다발이었다. 이따금씩 서울 권세가의 혼사나 이름 거창한 대회장에서 만나는 그런 화대도 보인다고 했다. 전신을 렌즈에 담으려면 한참이나 뒤로 물러서야 했다. 묘역 사이에 난 좁은 통로를 건너 나지막한 좌판에 옹색한 자세로 앉을 수밖에 없었다. 약간 미안한 마음에 좌판의 주인 이름을 챙겨보았다. 놀랍게도 허버트 스펜서였다. 모든 생물의 삶이 진화와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듯이 인간이 만든 세상도 경쟁과 진화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회의 진화론, 소셜 다윈이즘의 창시자가 아닌가. 마르크스와 스펜서 두 사람의 사상의 차이만큼이나 현격하게 다른 무덤의 모습에서 묘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권력의 힘과 역할을 극대로 믿었던 사람과 인간의 본성에 신뢰를 보낸 반면 제도와 권력에 강한 의문을 품었던 사람의 차이는 명계에서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했다. 왜 미국에는 노동당과 사회적 권리가 없으며 왜 영국 사회에는 혁명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피해 사건이 없었던가. 문득 그가 불쑥 던지던 질문들이 되살아났다. 어딘가로 떠나야만 했다. 애써 동반자를 찾아야만 했다. 젊은 가족들을 충동했다. 부다페스트, 프라하 단 한마디도 그를 화제로 삼지 않았지만 여정 내내 그의 삶이 그가 안고 간 시대의 그림자에 쌓인 채 가슴속에 아물거리고 있었다. 제대군인 대학원생 시절의 일이었다. 행여 나를 족치면 그의 은신처를 알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전혀 신빙성 없는 정보 가닥을 쥔 경찰이 밀어닥쳤다. 단 몇 시간에 불과한 성가심과 불편함도 못 참아 하던 비겁함이 새삼 부끄럽게 되살아났다. 새 질서가 들어서기 전에 동굴아파에는 더 큰 무질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그가 꿈꾸던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2년 전의 일이었다. 러시아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몹시 흥분된 모습이었다. 그러리라 예상은 했지만 현장에서 본 위대한 러시아의 말로는 너무나 처참했던 모양이다. 마치 구더기가 들끓는 거대한 괴수의 시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무거운 연기를 뿜어냈다. 일시적 혼란에 불과한 거라고 애써 위안을 삼는 후배들. 그럴수록 더욱 새로운 투쟁의 각을 세워야 한다면서 아각거리는 어린 꾼들에게 그는 어떤 충고를 해 주어야 할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이념이 현실의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본시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인간이란 누구나 본능적으로 타인의 희생 아래 사익을 추구하는 욕망의 존재가 아닐까?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인 연후에야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의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모든 법과 사회제도는 보통 사람을 유념하고 만들어야 한다. 그 보통 사람은 올리버 웬델 홈스의 말대로 사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위대한 반대자라는 별명의 홈스 대법관은 법의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요, 천재 영역이 아니라 어른의 영역임을 주창한 사법거장이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로서 미숙하였다. 어른의 지혜와 경험을 경시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현실적 제도의 건설의 기초가 되는 보통 사람의 심성과 성장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던 것이다. 대저 모든 권력은 남용될 속성을 갖고 있다. 권력이 집중된 곳에 독선과 부패가 창궐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권력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가 제대로 반성할 수 없다. 나는 법학자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헌법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몰락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내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했던지 아니면 지나치게 편협하게 느껴졌던지 그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2년 남짓인데 까마득한 옛일처럼 느껴진다. 너무나도 다른 이승과 저승의 차이 때문일까? 젊은 날의 여행은 얻기 위해 떠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버리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 버릴 것이 많음에도 얻는데 더욱 욕심이 쏠리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일까? 그 일이 무엇인가? 여행을 다녀와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무력한 나날이었다. 작은 글 하나 매듭지지 못한 채 몇 달이 흘렀다. 시절은 무상해도 세월은 무서운 법. 빛은 시들해도 꽃은 피고 있었다. 서울에서 박원순이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몸을 의탁하고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이젠 외국에도 좀 나가봐. 병원에도 좀 가보고. 그가 남긴 유언이라고 한다. 박원순은 자신이 받은 유언 가운데 우선 절반을 지키고자 나선 것이다. 그가 내게 남긴 말은 없다. 그럴 만한 사이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시대에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였지만 그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이유만으로도 그의 삶과 떠남은 그냥 흘려버릴 일이 아니다. 언젠가는 내 입으로 그의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다. 그것은 그와 그의 시대의 이야기이자 우리와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네, 이 책의 프롤로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글을 쓰신 안경환 교수님과 조용래 변호사에 관련된 소회를 밝힌 글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장 성장으로 들어갑니다. 성장은 유년의 뜰, 대구에서 서울로 세상에 눈뜨다, 이런 꼭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유년의 뜰, 감꽃 먹고 낳은 아이. 조영래 아버지 조민재 선생은 경북 청송태생이다. 영래의 조상은 여러 대에 걸쳐 청송군 안덕면 명당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족보를 가진 집안이 의뢰하듯이 하만 조씨 또한 조상의 행적이 역사의 기록의 일부가 된 일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하만 조씨는 생육신의 한 사람인 조려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남다른 자부심을 내세우는 가문이다. 대의 명분이 약한 새 세상에 영합하기를 거부하고 초에 묻혀 지내기를 기꺼이 택한 선조의 절개를 가훈으로 삼을 정도로 하만 조씨 중시조는 실로 후손들의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장자승계의 적통을 어기고 어린 조카를 폐위시키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사약까지 내린 천륜을 유린한 세조가 등극하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자 새 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식 일가는 유적의 길에 나서 멀고 먼 경남 함안 땅에 은둔 정착한다.
그러나 누대에 걸쳐 늘어난 문중을 품어내기에 함한 땅은 너무나 궁벽했다. 차례차례 함한 땅을 벗어나 북상한 후손들은 전국에 흩어져 삶터를 구하게 된다. 비록 전 국토에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사내아이의 이름은 항렬자를 따른다는 철칙을 지킴으로써 후손 간의 결속을 다지고 뿌리가 든든한 집안임을 세상에 과시하는 것이 하만조 씨뿐만 아니라 웬만큼 문중이 있다는 집안의 공통된 습속이었다. 영내의 직계조상은 영내가 태어나기 몇 대 앞서 경북 청송에 살림터를 내린다. 국토 전체가 사냐와 농촌이던 시절이다.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지주가 아닌 농촌 거주자들의 대대적인 이농이 일어났다. 상당한 소출을 거둔 지주조차도 토지개혁의 여파로 농촌에서의 기반이 취약한 형편이었으니 충분한 농토가 없는 농민은 도회지로 생활 기반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 딸 둘을 거느린 젊은 가장 조민재 씨는 고향인 청송을 떠나 인근 대도시인 대구로 나간다. 1942년의 일이다. 몇 가지 허드렛 일을 전전한 끝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마루보시 통운 회사에 일자리를 구한다. 그는 정식 교육을 통해 신문학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으나 유학의 바탕이 비교적 든든한 사람이었다. 또한 독학으로 일본어를 깨치며 유지 만드는 법을 연구하여 사업에 성공을 거둘 정도로 드물게 보는 창의력과 생활력의 소유자였다. 혼자서 깨친 일본어로 웬만한 전문서를 너끈히 읽어낼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었기에 당시로선 드물게 안정된 직장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전쟁은 처음부터 무모하리만치 분수에 넘친 대역사였기에 힘겨울 수밖에 없었다. 전시 일본의 궁핍과 사회적 혼란은 식민지의 도시 대구에도 고스란히 퍼졌고 대구 시민의 일상도 만성적인 물자 부족과 궁핍의 냄새에 절어 있었다. 그 궁핍의 일상을 비교적 무리 없이 넘긴 민재 씨는 해방이 되고 일제가 물러가면서 연고가 있던 일본인 소유의 주택을 인계받는다. 대봉동 309번지로 국가공부에 기록된 이 집은 몇 그루의 대나무와 함께 12그루의 감나무가 있는 큰 규모의 적상가옥이었다. 대나무는 한국과 일본 모두 문인의 친구로 집안에 두기를 즐기던 식물이고 감나무는 조선시대에는 목가적인 여유와 풍요를 상징하던 유실수이다. 식량과 물자가 귀하던 시절 감나무가 12그루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풍요를 얻기에 충분했다. 조씨 가족은 늦봄과 초여름에는 감꽃을 주워 먹었고 설익은 풋감의 떫은 맛을 그대로 삼키거나 소금물에 절여 익혀 먹기도 했다. 가을이면 홍시나 곶감을 만들어 긴긴 겨울 동안 빈객 접대와 가족의 요긴한 간식으로 삼기도 했다. 영내에게 감꽃 먹고 낳은 아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연유이기도 하다. 민재 씨는 집에 여유 공간을 이용해 현미에서 미강유를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작은 규모의 공장을 경영하기도 한다. 한때는 200여 명의 종업원을 두기도 했다. 간의 수공업이지만 엄연한 기업의 사장님이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1947년 3월 26일 영내가 태어난 것이다. 순옥, 순자, 순이 위로 내리 세 딸을 낳은 후에 얻은 첫 아들인 만큼 태어나자마자 영내는 가족의 중심이 되었다. 맏딸 순옥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어머니 이남필 여사는 억척스레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전형적인 한국의 여인이었다. 무시로 친구들을 집에 불러들이는 사내 식구들의 뒤치다거리를 기쁨으로 여기던 음식 솜씨 좋고 후덕한 어머니였다. 정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으나 남편 못지않게 상당한 지적 능력의 소유자였다. 무엇보다도 생활의 지혜가 뛰어나 어머니에 대한 자식들의 존경과 사랑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너무나 짧았던 조기 교육. 유년 시절 영내는 잠시나마 유치원을 다녔다. 유치원 교육은 당시로서는 지극히 이례적인 특권 중의 특권이었다. 영내가 그 특권을 얻게 된 사연은 별스럽다면 별스럽다. 인근 성당에서 경영하는 유치원에
동네 아주머니가 억지로 끌다시피 하여 데리고 간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It takes a village. 힐러리 클린턴의 육아 지침서 제목이다. 그런 말이야 몰랐지만 그 시절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자식을 키웠다. 아이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내 아이 가리지 않고 동네 어른이 야단칠 수 있었고, 야단을 맞은 아이들 역시 구중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냐 남의 집 어른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두려움과 경의의 마음을 가졌던 그런 시절이었다. 어린 아이를 길바닥에 내놓고 키워도 온 동네가 보호해주던 때였다. 아동 유괴범인이 하는 끔찍한 단어는 아직 탄생조차 하지 않았던 시절이다. 동네 사람들의 총애를 받던 귀한 사내 아이에게 이웃이 나서서 무언가 새로운 특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마지못해 며칠을 유치원에 끌려다니던 영내는 등교를 거부한다. 여러 사람이 나서서 설득했지만 막무가내로 버티는 통에 영내의 조기 교육은 단 며칠 만에 끝났다. 어린 영내가 유치원을 거부하면서 내건 이유인즉 가시나들이 시키는 일을 하기 싫다는 것이었다. 여선생의 지시에 따라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유치원 선생을 가시나로 낮추어 부르는 6살짜리 사내아이, 내리딸 셋 후에 태어난 아들이 그 자랑스러운 사내의 지위를 스스로 챙길 줄 아는 것을 오히려 대견스럽게 여기는 분위기였던 걸까? 여선생을 가시나로 부르고 여선생이 사내아이의 교육을 담당해선 안 된다는 게 당시 대구 사회의 보편적 윤리였을 리는 없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쨌든 어디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든 적어도 그 시절에는 그런 말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어린 영내의 머릿속에도 남녀의 구별과 차별이 어렴풋이나마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린 영내가 유치원 교육을 거부한 진짜 이유였을 리는 없다. 딸부자 집의 귀한 아들로 기가 펄펄 살아있던 철부지 영내, 아직 규율에 익숙하지 않은 6살 배기 영내가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양보해야 하는 단체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무리였을 것이다. 어쨌든 유치원 교육이라는 당시의 기준으로는 지극히 이례적인 조기 교육은 평생토록 파한거리 에피소드를 남긴 채 아주 짧은 기간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영내는 두고두고 이 일을 곱씹으며 유년을 추억하곤 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호주제의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의 기준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몽매한 시대의 전설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것이 엄연한 그 시대의 윤리였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민재씨의 미강유 사업은 한동안 부침을 거듭하다 마침내 처참한 실패로 끝난다. 살던 집마저 날려버리자 영내 가족의 대구 생활도 마감된다. 민재씨는 자신의 공장에서 제조한 미강유를 경상북도 양정과에 납품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관공서와의 적절한 관계 유지,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대출 교섭, 수입과 지출의 균형, 현금 거래와 외상 거래의 적절한 비율 유지 등 기업가의 기초적 상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경영은 무리였다. 그는 결코 상업사회의 윤리가 몸에 뵐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근면 신실의 미덕만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장사요 경영이다. 산업공상이라는 조선시대의 신분제적 직업의식과 윤리관은 뒤로 물러섰고 이미 시대는 농업자본에서 상업자본으로 그 무게가 옮겨진 뒤였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상응하는 의식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몰락은 예고된 일이기도 했다. 흔히 장사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옛 사족들의 불평은 각박한 세태를 탓하는 원망이기에 앞서 시대에 뒤처진 한량 거사들의 어설픈 자기합리화요 현실 도피의 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결정적인 흠은 타인을 돈으로 부릴 줄 모르는 기질이다. 베풀 줄만 알았지 부릴 줄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된 공인도 상인도 아니다. 그것이 농자와 다른 점이다.
농경사회에서 지주의 미덕은 적정하게 베푸는 것만으로 족하다. 어차피 토지는 한정된 것이며 소출은 하늘이 결정해 주는 것이다. 풍년과 흉년은 토지 소유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는 무관하게 자연과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었다. 농사 현장에 투입된 노동력은 신분으로 부리는 것이지 돈이라는 신분 중립적인 매개체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농업사회를 등져야 하는 과거의 지배계층은 상업사회, 산업사회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상대적 영락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영세한 자본으로 출발한 간의 수공업이 후일 나라의 부를 좌지우지하는 대재벌로 성공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는 지극히 드물다. 적수공권으로 대재벌을 일군 몇 건의 신화 탄생 뒤에는 실로 무수한 기업의 도산과 기업인의 절망, 영락의 역사가 축적되어 있다. 민재씨는 당시의 가장들이 대개 그러했듯이 직계가족의 생계에 대해서는 대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며 대가족 제도의 족벌 사회에서 문중의 어른 역할을 거절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가족의 궁벽한 생계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체면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조그만 사업체였지만 도회지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농촌을 떠난 일가 친척들이 몸을 의탁하러 민재씨 집에 모여들었다. 적지 않은 일가들의 생계 또한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잔반사족의 후예였다. 가족의 빛과 그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명목상 가장의 몫이지만 자식은 유년에 기야만 면하면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 그 시절 육아의 기본 원칙이었는지 모른다. 고학, 스스로 학비를 벌어 충당해야 한다는 자립 원칙은 대부분의 농촌이나 중소도시 출신 학생들에게 공통된 삶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경제력이 없는 가장도 엄연한 집안의 어른이었던 시절이다. 아마도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독학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친 사람들에게는 학교에 다닐 기회를 부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녀의 양육에 상당한 몫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자신의 성장기보다 월등하게 나은 생활 조건을 부러워하기조차 하면서 자식들은 축복받는 세대라고 여기는 반면 자신이야말로 실로 불행했던 세대의 희생자라고 여기기까지 한다. 한국 근대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의 부재라고 한다. 격동의 역사에서 가장은 집을 떠나 만주벌판을 헤매거나 형무소에 갇혀 있다. 아니면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벌기 위해 어딘가를 유랑, 표박하고 있다. 한국 근대문학에서 소설의 특징적인 내적 형식은 아버지의 부재다. 그것은 파행적 역사 전개의 폭력성, 젊은 세대의 삶을 이끄는 전통 부재, 이념 부재를 의미한다. 외부의 폭력에 압살당했든 아들에 의해 부정되었든 아니면 찾아지지 않았든 간에 이때의 아버지는 삶을 조직하고 그것에 방향을 부여하여 그 방향에 따라 움직이도록 추동하는 이데올로기를 표상한다. 그 시절에는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존경심은 아버지라는 이름 그 자체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재력은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했다. 어떤 의미에서든 아버지는 생활의 중심이었다. 그런 시절 아버지가 집에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상적인 가족임을 대외에 공표하는 사회적 공시 기호일 수 있었다. 아버지의 교육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주는 선언일 뿐이었다. 그러기에 애비 없는 호로자식만큼 치욕적인 말도 드물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엄연히 존재하는 정상적인 가족은 가장의 불안정한 직업과 경제적 무력함 때문에 자녀는 모두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아비가 분명한 아이라는 자부심만으로도 아무런 불평 없이 서로 의지하며 각자의 길을 찾았다. 아르바이트, 그것은 이들이 성장하여 온전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의지해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이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삶의 조건을 아무런 불평 없이 수용했다.
조용래의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였다. 칠남매의 맞이 순옥의 남다른 책임감과 솔선수범의 자세가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순옥은 동생들의 진학과 수험 준비에 비상한 관심과 열정을 바쳤고 맞이의 바람에 따라 동생들은 서로 배우고 의지하면서 장성하여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순옥은 집안의 기둥인 남동생 영래를 어떻게 하든 경기중학교에 입학시키기만 하면 자신의 임무가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 장남을 바로 일으켜 세우면 그 밑에 동생들은 자연히 형의 길을 따를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순옥의 기대와 바람대로 형을 보고 성장한 성래, 중래 그리고 막내 여동생 순경은 서로 돕고 자라 제각기 한 몫을 해내면서 살고 있다. 교수로서, 규모는 작지만 사업체를 이끄는 기업가로서 든든하게 세상에 뿌리내리고 자신들의 세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영래가 긴 수배 생활을 할 때의 일이다. 영래의 은신처를 대라고 누구보다도 심한 닥달을 받은 순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지만 한 번도 동생을 원망한 적이 없다고 한다. 형의 빛과 그림자를 번갈아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사업체를 경영하던 동생 성래를 기관원이 집요하게 괴롭히자 참다 못한 아버지가 영래의 거처를 알려주자고 순옥에게 제의했다. 큰 놈만 자식이 아니지 않은가?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귀중하지 않느냐? 그 애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민재 씨의 논리였다. 오죽했으면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만 이런 아버지의 흔들림을 이런 지하에 물리친 순옥이었다. 순옥은 사실상의 가장 역할을 맡아 더욱더 집안의 결속을 다졌다. 셋째 중래 또한 학생운동으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다. 당시 서울공대에 재학 중이던 성래는 조용래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중의 고통을 당한다. 여러 사람의 개입으로 강제 입영 조치로 일단락되어 몇 년 후 별다른 외상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 전체의 보호와 격려 덕이었음은 물론이다. 중래는 형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의 표시로 학생운동에 몸을 담았지만 자신의 몫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 형은 언제나 특수한 존재였다. 동생들만이 아니다. 위로 세 누나, 아래로 두 남동생과 여동생, 칠남매 모두에게 영래는 가족의 중심이었고 영래의 상실은 빛과 사랑, 그 모든 것의 사라짐 그 자체였다. 칠남매 모두 자신의 힘으로 정규 학교를 마치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직장을 얻어 사회에 기여하며 살고 있지만 삶의 중심을 잃은 상실감은 결코 치유되지 않고 있다. 춘색 무고화 화지 자장단 봄볕은 높낮이 없이 고루 비치건만 그 볕 품은 꽃가지는 제각기 길이가 달라. 같은 삶의 조건에서 자랐지만 우뚝 섰던 영래의 존재는 형제 자매를 결속하는 중심이었다. 영래가 떠나고 1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를 생각하는 매 순간이 애절하고 그를 상기시키는 모든 것이 야속하게 느껴진다. 그 누구도 영래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폐암 3기 선고를 받았을 때 영래의 죽음은 이미 예상된 바였지만 가족 누구도 영래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려 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영래가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영래가 숨을 거둔 직후 이종 사촌인 신대균이 나서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묻기로 민주화운동의 동지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미 영래의 삶의 경애는 가족의 테두리를 떠난 것이었기에 가족으로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가족의 영래는 단순한 민주투사가 아니었다. 영래가 죽어서 민주열사 묘역에 묻힌 것은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아쉬움 또한 크다. 민주열사의 월계관을 씀으로써 오히려 그의 후생의 반경이 제약되지는 않았을까. 영래는 전태일을 사랑했지만 그가 노동자였기 때문에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 전태일 평전을 써서 한 시대의 경전을 만들었지만 영래가 사랑한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였다. 영래는 노동자도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평등과 박애적 사랑의 소유자였을 뿐이다.
그는 노동자를 동지로 삼아 정치적 세력을 양성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그는 전태일의 투쟁을 높이 평가했지만 그 투쟁을 발판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후원 세력을 만들 생각은 역시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결코 전태일을 예수와 같은 성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점이 장기표와의 차이라면 차이다. 전태일을 예수로 여긴 장기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용래는 전태일의 복음을 전한 바오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가족에게 영래는 스스로 자기 세계를 개척하여 세상에 공헌한 장한 아들일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영래는 가족에게 너무나도 당당한 자부심과 자랑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 10달 내내 계속된 태몽. 유년 시절 조용래 모습을 보여주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어떤 사석에서 영래 스스로 자신의 출생과 관련하여 부모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자신의 태몽이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태몽의 신비함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여 주위를 낭패스럽게 만들었다. 이인한필 여사는 영래를 뱃속에 가진 10달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꿈을 꾸었다고 한다. 온 천지가 소금산인데 두 손으로 소금과 쌀을 감아쥐어 가슴에 품는 그런 꿈이었다. 흰 쌀과 하얀 새염 가루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전체적으로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식으로 해몽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무언가 상서로운 꿈이 틀림없다고 가족은 믿었다. 영래 자신도 어린 시절 누나들과 언쟁할 때면 나는 태몽이 좋아 평생 걱정 없다고 호기를 부렸다고 한다. 산백, 야백, 천지백. 산도 흰색, 들도 흰색, 천지가 온통 흰색이라. 한방눈이 내린 어느 겨울날 영래의 엽서를 받은 친구가 기억하는 첫머리다. 김삿갓 시구. 월백, 운백, 천지백. 산심수심, 객수심. 한문이 있어서요. 제가 버벅거리며 읽고 있습니다. 달도 희고 눈도 희고 온 세상이 흰데 산도 깊고 물도 깊고 나그네 수심도 깊어 의 변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어쨌든 어머니와 돼지를 함께 사랑한 영래는 성인이 되어서도 백색 가루에 대해서 신화에 가까운 낭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얀 겨울에 떠나요. 채베커의 노래를 그렇게도 열창하던 이유가 백색 가루의 신화와 무관하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주변 인물들도 있다. 영래의 소년 시절을 이야기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또 다른 일화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혼백 상자 사건이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집에서 3년상을 치렀다. 집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소상, 대상을 거쳐 탈상에 이르기까지 만 2년 동안 아침 저녁 상식을 바치고 초하루 보름 상망제를 거르지 않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더할 수 없는 법문용례는 당시에는 집칸이라도 지니고 사는 사람이거나 어느 정도 뿌리가 있다고 자부하는 집안의 공통된 제례였다. 이것도 부족하여 죽은 사람의 생일을 기념하여 별도의 생신 차사를 지내는 집안도 있었다. 집안에 차려둔 빈소에는 물론 망자의 혼백 상자를 두고 있었다. 상자 속에 명주 헝겊으로 고이 접어 모신 신인은 고인의 헌신을 현신으로 여겨져 그 앞에서 몸가짐을 가다듬는 것이 자손의 의무였다. 그러는 어느 날 큰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의 혼백 상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갈무리를 잘못한 어머니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었고 애꿎은 딸아이만 족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바깥에서 뛰어놀다 해질 무렵 기가는 영래가 희색 만면한 얼굴로 문제의 혼백 상자를 흔들고 있지 않는가. 아연실색한 가족 앞에서 영래는 자랑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였다. 속에는 포로가 된 잠자리 몇 마리가 실에 다리를 묶인 채 퍼득거리고 있었다. 명주 헝겊으로 만든 거추장스러운 신위는 대나무 숲에 버리고 대신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 속을 채운 것이다.
이놈아, 내가 어쩌자고 할머니를 내다버리고 왔느냐. 야단을 치는 가족의 영내는 대든다. 할머니가 어디 계시냐? 이건 그냥 종이상자잖아. 산에 꽁꽁 묶고 온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종이상자에 담길 수 있단 말인가. 어린아이의 지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을 조상에 대한 제례라는 관념적인 의식과 조작으로 누르기에는 이미 세월이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신화와 종교의 시대에서 이성과 과학의 시대로. 또 다른 일화도 있다. 세발 자전거 사건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발 자전거는 어린 사내 아이들이 선망에 맞지 않는 놀이도구이자 운동기구다. 그러나 당시에는 도해지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도해지 아이라고 해서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영내가 그렇게나 타고 싶다고 졸라대자 어머니는 실로 큰 마음을 먹고 세발 자전거를 사주었다.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을까 느닷없이 망치로 자전거를 두드려 부수고 있지 않은가. 놀란 누나 순옥이 달려나왔다.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야단치는 누나에게 영내가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은 대답인즉 자전거가 어떻게 굴러간지 알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단순히 실증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분해한 뒤 다시 조립하여 구성의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라는 거였다.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역순으로 사물의 구성 원리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이야기거리는 많다. 어항 속의 물고기를 함께 놀자며 끄집어내어 죽게 한 일, 누나들과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일 등등. 이 모든 에피소드에는 집안의 기둥인 귀한 아들이자 아우를 그리는 손이 가족들의 아련한 마음과 단단한 자부심이 어려 있다. 사람들은 후일 자라서 큰일을 할 아이는 어려서부터 남달랐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족의 눈에 비친 이 모든 범상치 않은 행적들도 따지고 보면 같은 또래 아이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유년기의 행태일 것이다. 가족이 기억하는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소년 시절 영내는 별스런 특징이 없는 아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유년의 버릇만은 기억해둘 가치가 있다. 영내는 그림과 낙서를 정말로 좋아했다. 특히 장군의 수염을 잘 그렸다. 영내는 성인이 되어서도 낙서를 즐겼고 틈만 나면 종이 위에 무언가를 끄적거렸다. 호기심이 남달랐던 영내였던 만큼 그 호기심을 기록할 능력 또한 뛰어났던 게 틀림없다. 서울법대가 배출한 특이한 졸업생 중에 조영래에 비교할 만한 또 다른 낙서광이 있다. 전혜린. 그녀는 술을 마시다 말고 메모지를 꺼내어 낙서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술을 마시면서도 언어를 못 잊어하던 언어의 불세라는 수사가 따른다. 죽고 난 후에도 몇십 년 동안이나 미넨의 안개와 맥주의 몽롱함 속에서 실존적 고뇌의 포즈를 취하는 이른바 슈바빙 문화의 선구자로 추앙받으면서 사춘기 소녀들의 감상을 휘어잡았던 전혜린. 이 땅의 여성사에서 제도나 인습의 순교자로 기록된 선구적인 지식 여성의 하나로 역대 자유인의 반열에 정좌한 특이한 서울법대 졸업생이 바로 전혜린이다. 영내 또한 전혜린 못지않은 고도의 낙서광이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영내였지만 술이 몇 순배나 돌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도우를 더해가는 좌중의 취기에 비례하여 토론의 열기나 방담의 밀도가 높아가면 조용히 펜을 들고 무언가를 끄적거렸다. 대학 노트, 연습장, 휴지, 담뱃값이나 은박지, 성냥갑 그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쓸 곳이 마땅치 않을 때는 방바닥에 대고 손가락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쓰곤 했다. 흔히 낙서광들이 그렇듯이 영내에게도 낙서는 하나의 과정일 뿐 구체적인 목표나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적인 작업은 아니었다. 그러기에 술자리가 파악이 무섭게 낙서한 것을 박박 찢어버리곤 했다. 영내의 낙서에는 시대사의 단서가 담겨 있기도 했고 소동파의 적벽부와 같은 고문진보의 한 구절 아니면 이따금씩 의식의 작동 없이 그대로 가슴속을 절절히 파고드는 유행가 가사가 적혀 있기도 했다. 술과 낙서로 치면 당대 인물로 시인 고은을 당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돌멩이도 사랑하면 그대가 되리. 작가 김승옥의 집에 초대받은 그가 거나한 취기 끝에 단숨에 벽에 휘갈겨 쓴 명구이다.
즉석에서 첫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내친 김에 태어나지도 않은 둘째 아들의 이름까지 미리 지어준 그의 귀기는 당대에 그대로 전설이 되었다. 고운도 조용래의 낙서벽을 기억한다. 고운은 조용래의 낙서벽에 대해 품평을 내렸다. 그것은 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음모였다고. 네, 오늘 조용래 평전의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쪽까지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8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